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지금 상암동 창밖에는 모처럼 맑고 환한 햇빛이 쏟아집니다. 하늘이 더 높아진 기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연이은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 돌아봐야 할 때죠. 남부지방과 동해안 쪽 지역은 물에 잠기고 바람에 뜯긴 피해가 심각하던데요. 하루빨리 복구가 됐으면 합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부터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보건소 등에서 시작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1,900만 명인데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아동은 오늘부터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고요. 소아, 청소년, 임신부 등은 오는 22일부터, 만 62세 이상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과 기간 확인하셔서 꼭 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휴교가 계속되면서 아이들 돌봄에 문제가 생겨 힘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자, 그런데 학부모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휴원 중에 긴급 보육까지 맡게 되면서 그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권정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정선입니다. 자, 아침에 먼 발길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네. 지역구가 부천이시죠? 예, 부천입니다. 부천에서 오셨나요? 네. 예, 혹시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생각보다 그 거리에 비해서 예. 좀 서울 쪽이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막혔습니다. 아, 많이 막혔다고요? 예. 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 초등학교 등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이 좀 계속되고 있죠? 예, 사실상 휴원이라고 하는데 긴급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단계일 때만 해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 70% 정도까지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5단계로 되면서 한 20%까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나오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또 재휴원이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이제 민간하고 가정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예. 뭐 종류나 원생수에 상관없이 일단 좀 모두 휴원 상태입니까? 휴원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계속 긴급 보육이에요. 긴급 보육. 예. 유치원하고는 다르게 또 일하는 직장맘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긴급하게 보육해야 되는 경우, 맞벌이거나 이런 경우는 항상 지금 계속 보육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는 재택근무 등도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국내 인구 절반이 수도권, 그중에 또 상당수가 경기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모여 있으면 맞벌이 가정 이외에도 돌봄이 어려운 가정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벌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두 자녀라든지 세 자녀라든지 다자녀 부모라든지 아이들을 케어하기 힘든 부모님들이 많아요. 예. 자, 이렇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좀 긴급 보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취학 아동들의 긴급 돌봄은 좀 계속 어떻게 열리는 건가요? 그 부분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무작정 아이들을 안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온도도 재고 아이들이 마스크도 착용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돌봄 교실에 아이들이 몰리면 출근하는 선생님들은 좀 정상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한 분당
좀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예. 달라지진 않아요. 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달라지진 않는데 예.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나오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한 뭐 두세 명 정도 뭐 이렇게 한 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 교사는 인건비를 아이들이 절반 나온다 해서 50% 나온다 해서 인건비를 50%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고 등원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신청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가 집에 어차피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양육수당을 신청하다 보니까 재원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퇴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종류를 떠나서. 예. 그렇죠. 예.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가장 문제가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국공립과 민간 가정의 이제 차이가 회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이나 똑같이 회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정말 보이는 라디오처럼 보이는 회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원되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교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최저임금이 계속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 상관없이 교사의 인건비는 지원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인건비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이렇게 사람이 모이게 되면 오히려 방역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역의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밖에 나와 있을 때 아이들이 계속 집에만 머물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마트라든지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부모, 아이들은 집에 있다 하더라도 부모들이라든지 케어하는 분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또 들어오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온도 체온하고 재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또 이제 열이 조금만 있어도 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또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거기 안에서 계속 손 씻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마스크를 정말 아이들도 다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쪽이 많아요. 안전하다 오히려. 지금 그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돌봄 교실 그 최고 인원 제한 같은 권고 사항이 없는지 궁금한데 신청하면 아이들 모두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갈 수 있습니까? 신청하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신청하는 그 조건이 맞벌이라든지 아이를 정말 집에서 케어할 수 없을 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면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은 이제 공고를 하죠. 자제해달라고.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긴급 돌봄밖에 없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를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시점이에요. 집에서 내 아이라 하더라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에 갔다 온 후에 한두 시간 놀아주는 건 가능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아주는 거는 서로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고 또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부담을 느껴요.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이제 계속 혼만 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말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에는 그 지금 돌봄이 집으로 오는 것 부분도 어렵고 그분이 어디를 다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모님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육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방역을 너무 철저해서 안전하다. 그 어린이집 내에서 지금까지 감염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서 그랬을 경우가 한두 군데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예. 밖에서 외부에서 그렇게 어린이집 내에서 그렇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상당히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검진을 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부분 내 사람들만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이들하고 그 만나는 접촉하는 부분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보육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경험담 좀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이용하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이들이 좀 출석을 하게 되면 방역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좀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게 그 보육료 부분이 지금 이제 표준 보육료라든지 현실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타 필요 경비라고 해서 부모님께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기타 필요 경비 14%까지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특별활동이라든지 어떤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학습이나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거의 못 받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당이 안 되고 교사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교사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현재는 교육행정에 있는데 똑같은 요아들을 돌보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그 교사 인건비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대로 두면은 보육 대란 내지는 보육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을 이제 퇴소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정상화됐을 때 교사가 바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서 구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정말 보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수가 줄어들겠죠.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거나 없어짐으로 해서 근처에 자기가 보내던 곳이라든지 안정된 곳이 아니라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이면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의 그 폭이 줄어든다고 보면. 이 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보육교사 월급을 되돌려받는 페이백 사건들이 좀 터져 나왔거든요. 일단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그거는, 어떤 부분이든,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다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근데 지금과 같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아이가 뭐 1명 나왔다든지 2명 나와서 계속 그게 지금 벌써 3월 달부터 바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월, 7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운영이 어려웠던 그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정부고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간과해 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페이백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떤 사건이었어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페이백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나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잘은 알고 있지 않지만 급여를 다 주고서 이제 그 급여 전체 급여보다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원 운영을 위해서 돌려받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육교사 급여를 주고 그 원장이 어려우니 다 주라. 급여는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 명이 나오던 애들이 안 나와도 선생님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급여를 다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 지금 말씀하신 페이백과 관련된 문제들 코로나19 이전에는 좀 없었던 문제입니까?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또 선생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수긍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 1명도 안 나왔는데 급여를 다 가져가고 지금 원 운영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떤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그 전에는 뭐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현재도 보육료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실화돼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민 단체라든지 여론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쉽지 않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보육료의 그 현실화 그리고 보육료의 표준화가 되지 않고는 그 표준 보육 비용이 책정된 게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조사했던 게 있고 근데 그게 지금 주고 있는 보육료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표준 보육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육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현실화되고 표준 보육화 돼야지만 우리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모도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인데 코로나19 상황이 간단히 뭐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날 수 있거든요. 도민들의 삶과 조금 더 가까운 지역사회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이가 5명이라 하더라도 1명이 나와도 반별 보육료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반당 그러니까 1명이 나와도 교사 인건비 한 50% 정도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 5명이 다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별 지원도 좀 돼야 되고요. 아이들이 숫자별로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덜 나오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제 보육료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재원에 있으면. 근데 이제 이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생각은 다른 게 재원에 있으면 아이들이 안 나와도 보육료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11일 이상 무조건 출석을 해야지만 보육료를 줬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지금 맞지 않는 게 어린이집은 일반 학교나 이런 기관하고 달라서 안 나오면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재원을 안 하고 퇴소를 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그러면 나가지도 않는데 재원을 시켜놓고 양육수당을 안 받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퇴소를 하고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재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료가 다 준다고 하는데 다라는 건 이제 기본 보육료 정도예요. 20몇만 원? 그렇게 되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힘든 거죠. 아이들이 빠져버리고 나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코로나19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이 정말 다 구사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적어도 50% 이상 지원이 돼야지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그 보육기관들이 아마 생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 좀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이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경기도 얘기했었고 지금 방금 전에 아마 시작하실 때 멘트를 해주시는데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 아이들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실 1년 전에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이들 상가 접종하는 것 부분 사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사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산부를 넣어달라고 해서 5분 발언을 했었고 긍정적으로 답을 들었었는데 정말 그게 좀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멘트 참 이런 것도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뭐 생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반기 어떤 활동 하실 건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반기에 제가 이제 교육행정에 와 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교육 현장이 또 학생들의 현장들이 코로나19와 이전에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칸막이부터 급식실도 이제 지금 전혀 다르게 변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 급식 시간도 달라지고 그래서 정말 학교나 모든 아이들이 그 거주하는 곳에는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 그리고 보육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2부의 첫 순서는 리 씨와 함께하는 3분 요가입니다.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랜만에 또 동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리 씨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시면 우리 리 씨와 함께하는 동작들 따라하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좀 홍보를 하면 거의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요즘은 아닌가요? 좀 많이 급감을 했네요. 인기가.
요즘 같이 또 이렇게 예. 집에서 운동이 필요한 때가 또 얼마나 또 이제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아마 많이 들어오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 또 제가 특별하게 등허리 스트레칭 준비했거든요. 등허리요? 네. 예. 어제 저희가 배웠던 게 누워서 따라하는 등허리 스트레칭이었는데 예.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도 따라하실 수 있고 또 차에서도 따라하실 수 있게 앉아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왔거든요. 앉아서 스트레칭. 그렇죠. 예, 네, 많은 분들 귀 쫑긋인데 한번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양팔을 어깨 높이까지 쭉 뻗어서요. 수평으로 쫙 펼쳐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이 위쪽을 향할 수 있도록 손바닥을 뒤집어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손등이 앞쪽을 향하고 손바닥이 뒤쪽을 향할 수 있게. 근데 죄송한데 왜 저는 이것부터 힘들어요? 뭐 문제 있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겨드랑이까지 당기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손등을 가슴 앞으로 천천히 모아줄게요. 이렇게 모아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모으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곡선을 그린 듯이. 곡선이요? 네, 그렇죠. 예. 곡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조금 날개짓을 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가슴 앞에서 두 손등을 마주 볼 수 있게끔 두 손등이 마주 봤으면 이번에는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뻗어서 새끼 손가락이 이제 마주 본 상태로 점점 멀어져서 양 엄지 손가락이 등 뒤쪽으로 갈 수 있게 활짝 열어줄게요. 그렇죠. 겨드랑이까지 당길 수 있게.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렇죠. 손바닥 뒤집어서 손등 마주 볼 수 있게 곡선 그리듯이 마주 다 주시고요. 네네. 우리 형진 아나운서 춤추는 줄 알았어요. 좀 우아하지 않나요? 우아하게 날개짓을 해주시는 건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등허리 스트레칭 한다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요 두 손등을 모으고 피고 할 때 동시에 등도 구부렸다가 폈다가 그렇죠. 그럼 연결된 동작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먼저 이렇게 수평 상태에서 시작해 볼게요. 예. 두 손 모으는 동시에 배꼽 쏙 당겨서 등 둥그렇게 말아볼게요.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두 손바닥 활짝 펼쳐서 펼쳐주는 동시에 가슴 활짝 펴볼게요. 그렇죠. 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쭈그렸다가 이렇게 피고. 요 동작을 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은 일상 속에서 등허리가 활짝 펴질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효과가 있겠습니다. 오늘 뭔가 좀 춤추는 것 같고 좀 우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옆에서도 보는데 처음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아한 모습. 네, 오늘 딱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동작 그냥 이 팔만 이렇게 휘젓지 마시고요. 정말 날개짓 하듯이 춤을 추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동작을 해주시면요. 조금 더 몸이 쉽게 이완될 수 있을 겁니다. MSSK님께서는 좀 당기고 시원하다고 하셨고 은님께서는 형진 아나운서 발레하는 줄 알았다고요. 발레. 네. 자, 3분 투자하셔서 이 등허리 근육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3분 여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취업난과 늦어지는 결혼 탓으로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집을 떠나지 않은 자녀들과의 갈등과 또 그로 인해 부모 세대가 느끼는 우울감을 찬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자녀들을 독립시키면 부모의 노후 준비를 절반은 했다. 이런 진담반 농담반이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노후 준비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은퇴 후 재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 밖에서 대기하실 때 요가 동작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공간이 굉장히 시원해요. 쑥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제가. 좀 쑥스러우셨나요? 네. 혼자 있었으면 했을 텐데. 다음번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하시는지. 자,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 1순위는 자녀 독립이다. 정말 그런 이야기들 하십니까?
올 초에 영화 중에 패러사이트라는 영화 아시죠? 기생충이라는. 기생충, 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자녀들 일본에서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하거든요. 싱글인데 아직 독립은 못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기대서 산다고 해서 패러사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 이제 수명은 늘어나고 자녀들의 독립은 늦어지고 하면서 이제 나이 든 부모가 나이 든 자녀를 부양하는 일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노노부양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던 이제 부모님 세대가 이제 앞으로 저성장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을 어떻게 부양하느냐에 대한 문제들,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들 고민도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과제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굉장히 좀 귀가 쫑긋하는 주제인데 그러면 노후도 준비하고 자녀도 챙기는 방법 없습니까? 제가 이제 이것저것 생각해보면서 몇 가지가 있을까 해서 골라봤더니 한 5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개나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제목부터 불러드리면 이제 효도계약서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종신보험이나 주택연금, 종신형 연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부모와 자녀가 공존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설계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도계약서. 좀 이름이 좀 그래요. 오죽하면 이런 계약서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정말 효력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효도계약서라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한테 먼저 재산을 물려준 다음에 부모들 입장에서 근데 자녀가 또 배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량을 받지 못할까봐 이제 그거를 계약서 형태로 작성해 놓은 거를 이제 효도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증여 형태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라는 것들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재산을 주는 행위로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는 사람은 의무가 없고 주는 사람만 의무가 있다. 그래서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한쪽만 의무를 지는. 근데 이제 효도계약서라는 형태를 보면 주는 사람도 의무가 있지만 받는 사람도 있죠. 뭔가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증여랑은 약간 차이가 나서 이제 쌍무계약, 서로 간에 의무를 지는 형태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증여를 하고 나서 효도계약서 작성을 해놨는데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말씀은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군요. 일종의 효력은 있죠. 근데 이제 효력을 찾는 방법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너 내가 돈 주고 증여를 다 해줬는데 너 왜 나 부양 안 해? 가족 간이 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의무를 실행시키려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효도계약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계약서의 형태로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들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작성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의무행을 하지 않으면 이 소송까지 가야 되는 이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들이 우리네 정서상으로 좀 잘 안 맞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 그러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도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위탁자, 수탁자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떤 용도로 운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한 다음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쓰고 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쓰라고 이제 그 용도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살아있을 때 재산의 활용 방법을 미리 정해놓는다고 해서 이걸 이제 생전신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게 유언장 작성해놓는 거랑 뭐 비슷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언장을 작성을 해두면 유언장은 이제 사망하는 시점에 모든 재산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유언 대용 신탁은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고 난 다음에도 특정한 시기나 방법을 정해가지고 자녀한테 재산을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기 때문에 뭐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녀들하고의 갈등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언 대용 신탁까지 알아봤는데 저는 아까 효도계약서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넘어가셔가지고. 그럼 물어보시죠. 아니, 효도계약서를 쓰고 안 지키게 되면 재산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내가 준 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자녀한테 달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너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달라 그러면 순수하게 줄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했겠죠. 그러면 그 갈등 속에서 그걸 이행하려고 하면 재판을 가거나 소송을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언 대용 신탁도 좀 어렵다면 그 다음 또 방법도 있겠습니까?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것들이 다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돈이 들어가요. 아, 돈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맡아주고 시행해주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아, 예.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이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언 대용 신탁 말고 이제 또 다른 방법들 하나가 뭐냐면 제가 외국 서적을 하나 읽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예. 책 제목이 다 쓰고 죽어랍니다. 그러니까 노후 수명이 되게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을 본인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자녀 것까지 물려주고 이런 거 생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쿨하게 다 쓰고 죽는 거죠. 대신 뭐가 있냐 그러면 자녀들한테 뭔가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마련하냐 그러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두는 거예요. 아, 본인의?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약간의 거액의 자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소진을 하고 가고 그 종신보험금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형태로 설계를 해주는 게 외국에서는 조금 유행하는 하나의 방식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 뭐가 유행하냐 그러면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부모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자녀들이 장례비도 부담해야 되고 뭐 묘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이런 그런 각종의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액의 종신보험,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2,000만 원 정도의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내 장례를 치러달라. 라고까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가 소진하고 자녀들한테 적어도 부채는 물려주지 않고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재산 형태로 이제 보험을 활용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번에도 한번 주택연금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살다 보면은 금융재산하고 집 한 채 이런 게 정도가 노후에 남잖아요. 근데 금융재산은 살다 보면 조금씩 소진되고 결국 집 한 채가 남으면 이 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숙제가 남잖아요.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건데 이거 가입하신 분들이 참 좋은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야 이거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집이라도 물려주고 싶은데 집 한 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들 인지상정인데 그것마저도 이게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거 그러다 거기 집까지 다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기를 되게 망설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그런지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주택연금의 채무 상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이름은 연금자가 붙어있다면 결국은 대출이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받았던 연금하고 이자를 나중에 본인하고 배우자가 다 사망한 다음에 자녀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상환 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단 가지고 있는 담보로 맡긴 주택을 처분을 합니다. 처분하면 거기서 돈이 나올 거거든요. 그 돈하고 이때까지 발생했던 부채를 서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채가 더 크다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속받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부채를 추가로 상환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로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을 팔아서 부채를 다 상환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은 자녀들한테 자연스럽게 상속이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쓸 만큼 충분히 쓰고 가고 남는 금액들을 자녀한테 자연스럽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제 주택연금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가진 재산 충분히 쓰시고 편안하게 살고 가시는 거 보고 혹시라도 남으면 이제 자기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상환 방법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주택연금을 활용해서도 자녀하고 부모가 좀 공존하면서 설계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노후를 연금 형태로 받기도 하고 그걸 처분했을 때 남는 돈은 또 자녀에게 상속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은 노후 준비와 자녀를 위한 재정 준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쓰고 죽어라. 자식한테 물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도 자녀에게 재산 상속 등을 계획하고 계신지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더불어 다가오는 은퇴, 노후 준비와 관련한 상담도 받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자녀 명의로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 이건 또 어떤 건지 궁금해요. 요즘 이제 자녀분들 중에 이제 약간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자녀들 같은 경우가 너무 낭비벽이 심한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목돈을 줬더니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그렇다고 또 버려두기도 그렇고 자녀들한테 무관심하기도 그러니까 자신의 노후랑 자녀의 노후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연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연금이라는 거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피보험자가 중요한데 이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걸 우리가 종신형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가 계약자가 되고요. 피보험자를 자녀로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아서 쓰고 가고요. 자기가 사망하더라도 자녀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계속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로 설계하면 본인뿐만 아니고 자녀까지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게 가능한데 제가 이거 어떤 분한테 받냐 그러면 자녀가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자녀가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연금을 이런 형태로 설계해 놓으니까 본인도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고 자녀한테도 이렇게 연금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이런 걸 활용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은퇴 재무상담 이어갑니다. 은퇴 후에 돈 관리에 대해 고민과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은퇴 재무상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4664번님께서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 소유권이 정부다, 뭐 국가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소유권이 바뀌는 건 아니고 이제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자기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 주택금융공사가 그 주택의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니까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채무 이행을 위한 이제 저당권 정도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9414번님께서는 저는 53년생입니다. 국민연금을 5천만 원짜리 만기 보험 후 제사까지도 지원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뭐 이런 걸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8270번님, 만약 주택연금을 받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 등에 입원하게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집에 살지 않아도 주택연금은 받는 겁니까 하셨네요.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이제 주택연금의 수령 조건 중에 하나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옮겨가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거주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중단되는 거냐, 중단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요양이란 사건이 사실이 분명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면 연금을 계속 수령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것도 가능하냐 그러면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이 또 비게 되잖아요. 그 집을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까지도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도 한번 주택금융공사에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해당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0032번님, 자녀 명의로 종신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해서 자녀가 받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셨네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종신보험금은 보험금을 일정하게 받는 게 이제 증여나 상속의 개념은 아니지만 이게 상속세를 부과 대상하는 자산에는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자산을 계산해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 그 금액이 크면은 상속세 부과 대상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본인이 돈을 내고 본인이 연금을 받으면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증여 문제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계약자가 사망하고 나면 이제 자녀가 그 연금을 수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하고 나서 연금 형태로 상속하는 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상속 재산 가액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목돈을 불려주는 것보다는 그 연금 형태로 물려줬을 때 평가 금액이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활용해서 이제 자녀들한테 연금 형태로 상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635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버신 돈 안 쓰시고 물려주시려고 해서 저희 자식들은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기에 다 쓰고 가시라고 했는데 돈 모으는 방법밖에 모르셔서 그런지 안 쓰십니다.
모쪼록 부모님 말년에는 그동안의 노고의 보상 차원이라도 여행도 가시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좀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돈 모으기만 하셨지 잘 못 쓰시잖아요. 그 말씀 또 그렇게 하시는데 또 쓰시라고 하시면 잘 쓰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쓰는 방법들 하고요. 자녀들이 눈에 밟혀서 못 쓰는 거가 있거든요. 자녀분들이 스스로 좀 잘 하시고 이제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시라는 것들을 먼저 말을 꺼내줘야 됩니다. 아까 주택연금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보면 자녀가 먼저 말 꺼내기 전까지는 부모가 먼저 말을 못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렇죠.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으면 부모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생각은 이거 뭐 좀 자녀들한테 하나라도 더 줘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못 쓰시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주택을 담보로 빚내는 것 같고. 자녀분들이 먼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음번에 또 오실 때는 좀 돈 멋지게 쓰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번님. 기존에 본인 명의로 가입한 20년 정도 된 종신보험이 있는데요. 보험가액을 늘리면서 자녀 명의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기존 종신보험을 그대로 둔 채 자녀 명의로 새로 가입을 해야만 하는지요? 하셨네요. 종신보험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약자랑 수익자는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변경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예를 들어 어떤 걸 변경하실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 돈을 받아가는 수익자는 이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동의하면 바꿀 수 있고요. 계약자도 뭐 계약자가 동의하면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보험자 대상이 되는 사람만 못 바꾼다. 그거 만약에 이제 피보험자를 바꾸고 싶으신 분이면은 추가로 더 가입을 하셔야 되겠지만,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경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925번님께서는 주택연금에 좀 관심이 가는데 다시 한 번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어떤 분이 가입하시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부부 중에 연장자가 55세에 넘어가시는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종신지급형 연금을 선택하면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랑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처음에 정해진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 배우자가 다 사망한 다음에 그 집을 처분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조금 전에 좀 뭐 부채 상환이나 이런 부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건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았던 연금액하고 이자 상당액을 나중에는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 건 언제든지 본인이 들고 가서 이제 현금으로 갚는 것 방법도 있고요.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본인하고 배우자가 전부 사망했을 때 이제 상속인이 그거를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상속인이 주택을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주택금융공사, 이제 그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좀 팔아달라고 하면 이제 경매 방식으로 처분을 할 겁니다. 처분하면 처분 가액이 나오면 여태껏 발생한 부채랑 처분해서 나온 돈을 비교를 할 거죠. 그러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남은 거는 상속인이 받아가고요. 그렇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더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충분히 쓰고 가시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채 부담은 없고 남는 것들은 상속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이 됩니다.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자, 예매 기간에 서울역 등 방문해도 추석 열차표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